어이, 계급장도 없는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다녀? 갓 부임한 오군단장 권준호 소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별 2개가 이곳 오군단 사령부의 법이자 하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살피는 저 여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냄새나는 부사관 나부랭이라며 어깨로 거칠게 밀쳐낸 그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여인. 그녀의 어깨 위에는 권준호 소장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슬퍼런 3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군단장 취임식 날 직속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이 오만한 신임 군단장에게 정하윤 중장은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새벽 4시 경기도 연천의 제5군단 예하 최전방 수색대대 생활관의 낡은 형광등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김일병은 전투복 상의 위에 방상 내피를 껴입고 그 위에 다시 동계 전투복 상의를 걸친 채 침낭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다. 그래도 추웠다.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축축하고 끈질긴 냉기였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허연 김이 되어 어둠 속에 흩어졌다. 옆 침상의 박상병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망할 놈의 보일러. 이게 나라냐? 작게 욕설을 뱉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늘로 나흘째였다. 첫날은 그저 그러려니 했다. 낡은 막사였고 겨울이면 늘 있는 일이었다. 행보관인 오상사가 어딘가에 격렬하게 전화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날 오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셋째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 병사들은 깨달았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야 김일병. 불침번.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근무자가 김일병의 침낭을 발로 툭툭 찼다. 김일병은 이를 악물고 침낭에서 기어나왔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전투와 바닥을 뚫고 콘크리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는 관물대에서 방한모를 꺼내 눌렀었다. 복도로 나서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복도를 냉동고로 만들고 있었다. 보일러 수리. 언제 온답니까? 김일병이 인수인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금 복귀한 이병장이 피식 웃었다. 수리? 야, 꿈 깨. 지금 군단 전체가 신임 군단장님 취임식 준비한다고 난리야. 5군단 사령부 본청 로비에 까는 레드카펫이랑 연회장 뷔페가 우리 보일러 수리비보다 비쌀걸. 절망적인 농담이었다. 하지만 사실일지도 몰랐다. 김일병은 얼어붙은 복도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손바닥이 유리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총기를 고쳐 메고 막사 외곽을 돌기 시작했다. 영하 15도. 철책 너머 북녘의 땅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김일병에게 북한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독한 추위였다. 같은 시각 5군단 사령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3야 전군 사령관 집무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하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별명은 철의 여제였다. 군 생활 30년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녀의 지휘 철학은 명확했다. 병사의 복지는 곧 전투력이며 이를 외면하는 지휘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사령관 직통 이메일 소리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투서였다. 제목 5군단 최전방 수색대대 동상 걸리기 직전입니다. 내용은 처참했다. 나흘째 방치된 보일러. 얼어붙은 막사. 그리고 이 모든 수리 요청이 신임 군단장 취임식 준비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 말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군수처에서는 보일러 부품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 예산이 전부 취임식 화환과 현수막 값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을. 정하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창밖으로 군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이 새벽 여명에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상사. 지금 바로 내 차 준비해. 아니, 사령관 전용차 말고 사령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코란도. 그거로. 수화기 너머의 운전병 김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예. 사령관님, 코란도 말입니까? 정비도 제대로 안 된. 그걸로 준비해. 그리고 내 작업복. 계급장 다 뗀 거로. 낡고 해진 것일수록 좋아. 지금부터 10분 뒤에 출발한다. 정하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취임식. 수천 명의 병사들이 혹한에 떠는 동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지휘관이라. 정하윤은 그런 자를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구형 전투복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어깨에 3개짜리 별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이제 그녀는 철의 여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설관리 부사관이었다. 오전 7시 5군단 사령부로 향하는 1번 국도. 갓 출고된 듯 반짝이는 검은색 지휘 차량이 매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새로 부임하는 5군단장, 육군 소장 권준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 내에서도 소문난 권위주의자이자 의전의 왕이었다. 사단장 시절 그가 방문하는 부대는 일주일 전부터 제초 작업과 페인트 칠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박중령. 예, 군단장님. 조수석에 앉은 부관 박중령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취임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사령부 로비 말이야. 내가 특별히 지시한 거. 바닥 대리석 광택, 그거 제대로 냈겠지? 어디 하나 흠집이라도 있으면 담당자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물론입니다, 군단장님.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프랑스산 와인과 케이터링 업체도 어젯밤에 모두 반입 완료했습니다. 권준호 소장이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군단장 취임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3군 사령관도 오신다는데. 정하윤 중장이라. 여자 사령관이라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이런 화려한 걸 봐야 내 위신도 서는 거 아니겠어. 그 양반 깐깐하기로 소문났던데. 걱정 마십시오. 정 사령관님 축사 원고도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우리 군단장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됐어. 그런 건 알아서 하고. 그보다 권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예산 말이야. 문제없게 처리한 거 맞지? 병사들 난방비 끌어다 쓴 거. 박중령이 룸미러로 권준호의 눈치를 살폈다. 네. 군수처장하고 다 말 맞췄습니다. 동계 피복 예산 선집행으로 서류상 처리하고 보일러 부품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돌렸습니다. 어차피 일선 부대 놈들이야 추우면 추운가 보다 하지 서류까지 뒤져볼 놈들 없습니다. 잘했어. 권준호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 마당에 병사놈들 좀 춥다고 죽기야 하겠어? 군기만 빠져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그의 지루한 나 때는 설교가 시작될 무렵 지휘 차량이 5군단 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했다. 헌병들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권준호는 손가락만 까딱하며 경례를 받았다. 차가 본부 건물 로비 앞에 멈춰섰다. 박중령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권준호가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가슴에는 실속 없는 훈장들이 번쩍였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로비 한가운데 방금 왁스칠을 끝낸 대리석 바닥에 웬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어깨에는 계급장도 없었다. 낡은 전투화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권준호의 눈이 경멸감으로 물들었다. 오늘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이 신성한 로비에 저런 잡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정하윤 중장은 낡은 코란도를 사령부 외곽의 막사 근처에 세우게 했다. 그녀는 김상사를 대기시키고 홀로 막사로 잠입했다. 새벽 순찰조차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수색대대 막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투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얼음장처럼 차가운 라디에이터. 그리고 침낭 속에 전투복을 4겹, 5겹 껴입고 새우잠을 자는 병사들. 그녀는 한 병사의 침낭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전투복 안으로 드러난 내복은 땀과 추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다면 동상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막사를 나왔다. 그리고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이따위로 내팽개친 자가 과연 다른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본부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닥 타일에 미세하게 난 균열을 발견했다. 이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얼어서 타일이 전부 들뜰 텐데. 이건 안전 문제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타일 틈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순간 등 뒤에서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빳빳한 정복을 차려입은 오늘 새로 부임하는 5군단장 권준호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뒤로는 박중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당장 안 일어나? 권준호의 목소리가 왁스칠된 로비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정하윤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전투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지잖아. 냄새나게.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준호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병사들의 안전 점검 중입니다. 이곳 로비 바닥 타일에 균열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위험이. 뭐? 안전? 권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안전 타령하는 말년 부사관인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권준호의 뒤에 서 있던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몇 달 전 3군 사령부 회의에서 정하윤 중장을 먼발치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계급장과 화려한 정복을 벗어 던진 철의 여제의 얼굴. 하지만 지금 권준호 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군단장님. 그게. 박중령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입을 열었다. 시끄러워. 권준호가 박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정하윤을 노려보았다. 감히 신임 군단장에게 대들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권준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육중한 어깨로 정하윤 중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에이, 재수없는 년. 정하윤 중장의 몸이 한쪽으로 휘청 밀려났다. 그녀의 어깨가 둔탁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준호를 뒤따르던 참모진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목격했다. 신임 5군단장이 대한민국 육군 삼야전군 사령관이자 자신의 직속 상급 부대장인 삼성 장군에게
그것도 연이라는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상,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였다. 박중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권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권 중장은 이미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군단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군단장님, 잠시만 군단장님. 방금 그분은 됐어. 시간 없어. 취임식 준비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10분 뒤에 강당에서 보자고. 권준호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끝까지 짜증을 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업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권준호 소장의 본 모습이었다.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인물.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의전을 중시하는 인물. 그녀는 로비 구석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박중령. 네, 사령관님. 저는. 박중령은 말을 더듬으며 경례를 붙이려다 그녀가 작업복 차림임을 깨닫고 손을 어정쩡하게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정하윤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자네 군단장을 모셔. 그리고 10분 뒤 강당에서 보지. 오늘 취임식 아주 볼만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다. 낡은 코란도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박중령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오늘 5군단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권준호 소장의 군 생활은 방금 그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오전 10시 정각. 제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예하 사단장들과 여단장들 그리고 각 부대의 주요 참모들까지 수백 명의 장교들이 빳빳하게 달인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다. 강당 단상 중앙에는 제영대 5군단장 권준호 소장 취임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제 병사들의 난방비에서 전용된 바로 그 예산으로 산 것들이었다. 권준호 소장은 단상 중앙 군단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아침에 로비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 하급 부사관 따위의 일로 자신의 기분을 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 2호군단 3만 명이 넘는 병력은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제영대 군단장 권준호 소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원 단상에 대하여 경례.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거만하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군 생활에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상급 부대 지휘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이신 정하윤 중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령관님 입장. 강당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권준호 소장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직속 상관인 3군 사령관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여자 사령관이라니 껄끄럽지만 예의는 차려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보는 순간 권준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세 개의 금빛 별이 빛나는 중장 계급장.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그리고 아침에 로비에서 자신이 잡년이라 욕하며 밀쳐냈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저 여자가?
권준호의 입이 벌어졌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계급장 없는 말년 부사관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바로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 중장이었던 것이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나 정하윤 중장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 소장도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경례 각도가 무너졌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침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에잇, 재수없는 년. 그리고 어깨로 밀쳐냈던 그 둔탁한 감각까지. 단상 한쪽에 앉아있던 박중령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정하윤 중장은 수백 명의 경례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당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강당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하윤은 단상에 앉아 사색이 된 권준호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축사 원고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새벽부터 이곳 제5군단 사령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상급 부대 사령관이 암행 감찰을 했다는 말이었다. 계급장을 떼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시설관리 부사관처럼 변장해서 말입니다. 강당이 작게 술렁였다. 권준호 소장은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가장 먼저 최전방 수색대대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난 지 나흘째더군요. 병사들은 영하 15도의 막사에서 전투복을 4겹씩 껴입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들의 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수리는 미뤄졌습니다. 왜입니까? 정하윤 중장은 말을 멈추고 단상에 앉은 권준호 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권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취임식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당을 장식한 화환과 연회장 뷔페 예산을 마련하느라 병사들의 보일러 부품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로였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하 지휘관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임 군단장 취임 첫날, 그것도 상급부대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5군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권준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박중령과 나눈 대화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강당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먼저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하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더 가관인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본부 건물 로비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의 균열이 동파로 이어져 병사들이 다칠까봐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권준호 소장을 바라보았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권준호에게로 향했다. 그때 한 장군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느냐. 당장 일어나라. 잡것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억눌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병사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 부사관 나부랭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하윤 중장이 자신의 어깨를 툭 쳤다.
자신의 어깨로 저를 밀쳐내고 지나갔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과 함께 강당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삼성 장군에게 직속 상급 부대장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군법 회부를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논해야 할 문제였다. 정하윤 중장이 최후의 선언을 했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부하의 생명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계급장 없는 동료를 짐승처럼 밀쳐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권준호 소장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권준호 소장, 당신은 5군단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군단장으로 불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 전체를 향해 공식적인 명령을 선포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의 명으로 권준호 소장의 5군단장 보직 해임을 국방부 장관께 즉시 건의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헌병 완장을 찬 육군 본부 법무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앞에는 냉혹한 표정의 한태수 대령이 서 있었다. 육군 본부 내에서 미친 칼로 불리는 자였다. 육군 본부 법무실장 한태수 대령입니다. 권준호 소장, 군수 예산 전용 및 직권 남용, 그리고 상급자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수 대령과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권준호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극심한 쇼크였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와 들것을 가져왔다. 화려한 취임식의 주인공이었던 권준호 소장은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취임식은 그렇게 최악의 해임식이 되어버렸다. 권준호 소장이 실려나간 강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다. 정하윤 중장은 연단을 내려와 사색이 된 박중령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5군단 작전 통제권은 당분간 3야 전군 사령부가 직접 행사한다. 모든 부대는 정상작전 태세 유지 명령을 하다라고 수색대대 난방시설부터 당장 수리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정하윤 중장이 강당을 막 나서려 할 때 한태수 대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태수 대령은 육군 본부 직속으로 사령관인 정하윤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골이었다. 그의 별명 미친 칼은 한 번 목표로 삼은 비리는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참모총장이라도 물어뜯는다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사령관님, 잠시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무슨 일이지, 한대령? 권준호 소장의 비리 혐의는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군단 사령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합니다. 정하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압수수색? 좋네. 군단장실과 군수처는 얼마든지 뒤지게. 하지만 작전 지휘실은 안 돼. 여긴 최전방이야. 단 1분도 지휘 공백이 생겨선 안 돼. 한태수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번뜩였다. 안 됩니다, 사령관님. 권준호 소장의 핵심 비리는 부대 운영 예산 전용입니다. 모든 결제가 작전 지휘실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육군 본부 법무실장 권한으로 5군단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을 포함한 모든 전산망을 즉시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정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지하 벙커를 봉쇄하겠다고?
그건 5군단의 두뇌와 심장을 멈추겠다는 소리야. 당장 저기 도발하면 어쩔 셈이지? 그건 사령관님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한태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제 임무는 군 내부의 적,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입니다. 부패한 군대는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수사관들, 지금 즉시 지하 벙커로 이동해 모든 시스템을 봉쇄한다. 당장 멈춰. 정하윤이 소리쳤지만 한태수와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당을 빠져나가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들에게 삼성 장군인 정하윤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외부인일 뿐이었다. 정하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권준호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했더니 한태수라는 더 고집불통인 원칙주의자가 군단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정하윤 중장이 5군단 사령부를 떠나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도 전이었다. 그녀의 전용 차량이 사령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용 암호 통신기에서 최우선 긴급 호출이 울렸다. 3군 사령부 정보 참모부에서 보낸 전문이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막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정하윤은 차량을 멈추게 하고 통신기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원도 철원 축선. 비무장지대 북방 15km 지점. 북한군 포병 여단의 이례적인 움직임 포착. 240mm 방사포 발사대 5대 기존 주둔지에서 이동. DMZ를 향한 발사 진지로 전개 중. 감시 장비가 포착한 영상에는 방사포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기립하고 탄약 운반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제 발사 준비 태세였다. 이럴 수가.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5군단 신임 군단장이 취임식 당일 전격 해임되고 육군 본부 법무실이 사령부 전체를 압수수색하며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북한 정찰 체계에 보고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금 5군단이 지휘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김상사, 차 돌려. 당장 5군단 지하 벙커로 간다. 최고 속도로. 정하윤 중장의 외침에 운전병 김상사는 욕설을 내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으며 핸들을 꺾었다. 차량이 급격한 유턴으로 타이어 마찰음을 내네. 사령관님, 작전 헬기 부르겠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됐다. 헬기 뜨는 시간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정하윤은 암호 통신기로 3군 사령부 정보 참모와 직접 통화를 연결했다. 적 방사포의 정확한 좌표와 예상 사정거리 확인해. 그리고 5군단 예하 포병 여단, K9 자주포 부대와 다연장 로켓 부대, 즉시 대응 태세 갖추도록 지시해. 공군 전술기 지원도 요청해. 통신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는 240mm 다연장 로켓으로 사정거리는 최대 60km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발사하면 5군단 전방부대는 물론이고 철원 시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젠장. 정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북한은 심리전까지 계산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 민간인 지역을 방패 삼아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제 도발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무능을 확인하고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몇 분 뒤 5군단 사령부 본부 건물 앞에 차량이 급정거했다. 정하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지하 벙커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두꺼운 강철로 된 벙커 입구는 법무실 수사관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멈추십시오. 여긴 현재 육군 본부 통제구역입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켜.
정하윤은 수사관을 밀치려 했다. 사령관님이라도 안 됩니다. 한태수 대령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들이. 정하윤이 분노로 소리치는 순간 벙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한태수 대령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사령관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하윤은 한태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가 자신의 암호 통신기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나 봐. 이 망할 법무관 놈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북한군 방사포 진지의 영상이 떠 있었다. 발사관 각도가 조절되고 있었다.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조준하고 있어. 내 놈이 봉쇄한 저 벙커가 바로 저것들을 막을 지휘소야.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내 놈을 이 자리에서 전시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겠다. 한태수 대령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도 군인이었다. 영상 속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것은 기만 전술일 수 있습니다. 적들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 수사를 멈추면 권준호 라인의 비리를 영원히 덮게 될 수도. 닥쳐. 정하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수 대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고 벙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비켜. 당장 자리에서 비켜. 벙커 내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범죄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작전 콘솔 앞에는 수사관들이 앉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상황이 아니라 압수된 재무장부 파일이 떠 있었다. 통신 장비들은 케이블이 분리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5군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이 미친놈들. 정하윤이 포효했다. 당장 시스템 복구해. 지금 당장. 수사관들이 당황하여 한태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한태수가 벙커 안으로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무도 손대지 마. 수사 방해다. 사령관님,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월권? 정하윤이 조작대 앞에 앉은 수사관을 잡아 끌어내렸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법전이나 뒤적이는 내 놈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당장 비켜. 정하윤 중장은 중앙지휘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수사관들이 분리해 놓은 케이블을 손수 다시 연결했다. 차단되었던 통신 장비들이 하나둘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한태수 대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살기등등한 삼성 장군의 기세에 눌려 차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수사 방해의 증거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마침내 작전 상황도가 떠올랐다. DMZ 일대의 아군 부대 배치, 그리고 붉은색 전멸등으로 표시된 적 방사포 여단의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제기랄, 아직도 적이 있잖아. 적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여전히 발사 진지에서 한국군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정하윤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5군단 포병 여단장과 직접 연결했다. 포병 여단장, 3군 사령관 정하윤이다. 내가 5군단 작전 통제권을 직접 행사한다. 충성. 사령관님,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적 방사포 진지 좌표 지금 즉시 전송하겠다. K9 자주포 1개 포대 즉시 전개하고 사격 준비 태세 갖춰. 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통신기 너머로 포병 여단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하지만 교전 규칙상 적의 선제 공격이나 명백한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태수 대령이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들으셨습니까, 사령관님? 현장 지휘관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사령관님은 지금 전쟁을 촉발하려 하고 계십니다. 정하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적의 방사포 발사관이 우리 민간인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협 행위다. 그들이 발사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어. 우리 병사들과 철원 시민들이 죽고 난 후에 복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다. 그녀는 한태수를 노려보았다. 한대령. 자네는 법무관이니까 규정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이야.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다. 적이 발사하기 전에 막는 것과 발사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과 규정으로는 정하윤이 틀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전쟁의 딜레마였다. 법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다. 정하윤은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장관님, 3군 사령관 정하윤입니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보고했다. 현재 5군단 전방,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발사 준비 태세입니다. 5군단 지휘부 마비 상태를 노린 고강도 도발입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지금 즉시 경고 사격을 명령하겠습니다. 적진 전방에 한 발을 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장군. 잠깐, 그건 합참의장과. 이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를 해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3분 안에 종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윤은 장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한태수 대령은 물론이고 작전병들까지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에 얼어붙었다. 정하윤은 다시 포병 여단장을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5군단 포병 여단. 목표 좌표 적진 전방 100m 지점. 한 발.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정하윤 중장의 명령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태수 대령은 촬영하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이 여자가 정말로 쏠 줄은 몰랐다. 약 3초 후 멀리서 K9 자주포의 육중한 발사음이 지축을 흔들며 전해졌다. 벙커는 지하 20m 깊이에 있었지만 155mm 포탄의 발사 충격파는 벽과 바닥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였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을 날아갔다. 비행시간 약 45초. 그 4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45초 후 화면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 전방 100m 지점에 정확히 포탄이 명중했다. 야간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열화상 영상에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지면이 파이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다음 포탄은 너희들 머리 위다. 우리는 너희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다. 정하윤은 숨을 참고 북한군의 반응을 기다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즉시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밤 철원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스크린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에서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하늘을 향해 있던 발사관들이 천천히 접히기 시작했다.
탄약 운반 차량이 황급히 후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하나둘 방사포 발사대 차량들이 시동을 걸고 주둔지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5군단 지휘부가 마비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날아오자 공포를 느낀 것이다. 약 5분 후 정보참모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 5대 전부 주둔지로 복귀 확인했습니다. 발사관 폐쇄, 엄폐 진지 안으로 진입 확인. 추가 도발 징후 없습니다. 정하윤 중장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위기는 넘겼다. 벙커 안에 억눌려 있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작전병들은 서로를 보며 기쁨을 나눴고 한태수의 법무실 수사관들조차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다. 한태수 대령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법적으로는 정하윤 중장이 교전 규칙 위반, 상급자 지시 불이행, 수사 방해까지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그 불법적인 결단이 더 큰 전쟁을 막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향했다. 한태수 대령이 말없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벙커 출구 연천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야외에서 멈춰 섰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별이 총총했다. 정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대령, 자네가 외우는 그 두꺼운 법전은 적의 포탄을 막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 하지만 살아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한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법무관으로서 법과 규정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자네는 자네 임무를 한 거야. 정하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권준호 같은 부패한 지휘관을 걸러내는 것도 국방력이야. 나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자네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야. 다만 우선순위를 알아야 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방 안에 먼지를 털고 있으면 안 되거든. 한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용산에 돌아가거든 높으신 분들에게 똑똑히 전하게. 정하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린 이 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전해. 군법회의든 불명예 전역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한태수 대령은 더 이상 미친 칼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정하윤 중장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독단적인 명령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정하윤은 말없이 경례로 화답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 위한 헬기에 오르는 동안 5군단 사령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색대대 막사로 향하는 군수 차량들. 그 안에는 병사들이 나흘을 기다렸던 새 보일러 부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날 밤 김일병은 입대 후 처음으로 따뜻한 막사에서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다.